네. 굉장히 만나 뵙고 싶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영광입니다. 네. 예, 간략히 자기 양력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대표 박재필입니다. 저희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초소형 위성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위성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면은 뭔가요? 초소형 위성이? 네, 말 그대로 작은 위성인데요. 네. 이 위성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 크기로 분류를 하는 건데, 요즘 국내에서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면은 100kg 미만의 크기를 가진 위성을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크기는 이제 소형 냉장고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50kg급 미만의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나 아니면은 에어프라이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위성 제작을 한다라는 게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어떻게 이 위성 제작에 뛰어들게 됐나요? 일단은 대학교 때 전공이 천문우주학이었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되게 우주 쪽에 많았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대학교를 들어갔고, 대학교에서도 이제 인공위성 수업이 있어요. 인공위성 수업이 있어서 여러 가지 수업들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위성을 한번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났던 게 이제 초소형 위성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접했었고, 외국에서는 그때만 해도 이제 여러 항공우주공학과나 이런 대학교들에서 직접 학생들이 조그마한 위성을 만들어서 위성에 들어가는 기술들이나 아니면 전체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관심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우주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어디 동에 이렇게 하잖아요. 주소가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저희가 있는 지구, 태양계, 그리고 이제 우리 은하,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고, 그런 공간이 우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수많은 은하계가 존재한다고 보시는 거죠? 네, 실제로도 그렇게 은하계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 태양계에 속한 우주,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우주라고 하면은 아직 정말 미지의 세계인데, 이 은하계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어떤 외계 은하에 생명체가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그런 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두고 봤을 때 우리 은하, 그리고 우리 은하에 속한 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우리만 있을 확률보다는 여러 생명체들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없는 게 더 이상하다. 네네. 없을 가능성이 더 적다.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스타워즈 같은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 가능할지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으로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 우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혹시 외계인을 만난다면은 또 어떤 관계가 될지, 친구가 될지 아니면 적이 될지, 이런 것들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 계획을 세웠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분명히
기술 발전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끔 돼 있거든요. 충분히 화성도 결국에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조금만 시간을 돌려보면 지금 이렇게 우주에 쉽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재사용 로켓이 스페이스X에서 이제 완성이 되고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이제 그런 재사용 로켓들을 사용을 해서 우주로 나가는 산업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여행이라던가 연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화성으로 나가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뚫게 되면은 또 급격하게 화성으로 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화성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주 산업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우주 산업? 네. 우주 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고 이게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간략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일단은 2020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 우주 산업이 3,7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모건 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1조 1,000억 달러로 성장한다고 했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크게 성장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임 산업의 한 2배 정도 지금도 현재 규모가 있으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리고 그 큰 시장이 이제는 과거에는 정부 주도나 방산 쪽에 많이 머물러 있었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민간 영역에서 주도하는 그런 산업 체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그 냉전 시대 이후에 패권을 주도했던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 기술에서 굉장히 많이 보편화된다는 거고, 그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속한 스타트업들도 많이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날 방미를 하잖아요. 네네. 이번에 주요 이제 미국 측하고 나누는 주요 아젠다 중에 우주 산업 기술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는 내용 있으신가요? 지금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우주 관련해서 협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구 단위에서 했던 거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관계들을 맺고 진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아르테미스라고 해서 다시 달로 가는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동맹 국가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의 어떤 좋은 우주 협력 체계가 설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앞으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했잖아요. 한국은 아직 없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기상조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위성 정보가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스타링크 같은 스페이스 인터넷 기반의 통신 체계고요. 하나는 이제 막사나 아니면 플레인랩스 같은 광학 위성 군집을 사용한 상시 감시 체계인데 둘 다 전쟁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안 되는 지역에서 통신이 되게끔 하는 인프라라던가 아니면은 전장을 CCTV처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인프라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우주 자산을 만들고 지키고 이거를 국방에 활용하는 부분이 더 강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우주군이 창설이 돼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런 네.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자산, 우주 국방에 대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우리가 그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군에서는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뭐 공군이라던가 아니면 육군이라던가 아니면 전체 군 전체의 어떤 단위에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관련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사시에 어떤 지금 뭐 전쟁, 지금 중국과 대만의 이런 갈등이 또 이 한반도 지역의 어떠한 위기로 이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유사시에 그러면 이 나라 테크놀로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초소형 인공위성이.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지금 전 지구를 이제 CCTV처럼 실시간으로 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사시에라고 하면은 이제 전쟁이나 아니면은 뭐 국지적인 어떤 도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일 텐데요. 당연히 이제 넓은 지역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들은 위성 자산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점 더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우주 자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엄밀히 따지면 우주는 영토가 아직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공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우주 같은 경우는 뭐 먼저 찜하는 사람이 갖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주법상으로는 일정 고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영토 이제 네 것 내 게 없는 그런 공해상처럼 특정 소유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거를 또 이제 점유하고 활용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남극은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니지만 세계가 앞다투어서 이제 거기에 극지 탐험대를 보내는 이유도 있고, 달도 똑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간을 먼저 얼마나 많이 점유를 하고 잘 활용하는 국가가 그 공간의 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나라 스페이스에서 확인 가능한 지역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그 파악할 수 있는 지금은 저희가 자사 위성을 올해 10월에 처음 띄워서 지금 검증 예정이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자사 위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외 협력을 통해서 위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하고 데이터 쉐어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위성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점에서의 영상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안 떠 있나요? 네, 지금은 저희가 저희 자사 위성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네.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언제 올해 10월에 지금 발사를 할 거고요. 예. 네, 올해 10월에 이제 발사를 하고 위성이 검증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단위, 그리고 5년 안에 100기 정도로 위성을 만들어서 위성 군집 구성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시도가 과거에 있었나요? 아니면 몇 번째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의 숫자로 뛰어 올리려는 시도는 아직은 없고요. 아직은 없고 지금 이제 국외에서는 이미 지금 관측위성 같은 경우에는 몇백 개씩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잘 이제 구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주로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환경, 그 다음에 농업, 그리고 금융, 부동산 관련으로 저희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특징이 전 세계 인프라나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를 해야 되는
섹터들이고요. 그리고 그 넓지만 또 빨리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성 영상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뭐 숲을 촬영을 해서 탄소 크레딧 확보라던가 아니면은 농업 생산량을 예측을 해서 위성 트레이딩 하는데 이제 선물 시장에 정보로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하우징 펀드들에게 지금 빈집에 있는 빈집 상태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불법 건축물의 모니터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통신은 안 되나요? 통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성의 사이즈가 50kg 미만 정도의 사이즈고요. 거기 안에 지금 통신 탑재체를 넣어가지고 통신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성 시스템도 올해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제기 연구 시작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통신 탑재체도 넣어서 스타링크처럼 이제 전 세계 아니면은 뭐 국지적으로 스페이스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부분들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kg 미만 중에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뭐 관측 위성이든 과학적 어떤 탑재체 검증 위성이든 통신 위성이든 저희 위성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전력이나 아니면 공간 사이즈에 해당되는 거라면 어떤 위성이든지 상관없이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회사 내에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전투기도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뭐 KF-21 같은 경우 거의 뭐 미국의 스텔스 기능까지 지금 탑재를 해서 그 정도까지 굉장히 뛰어난 기술자들이 많나 봐요. 일단은 위성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래도 위성 제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탑레벨 그룹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관측 위성들을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기반 기술 수준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요소 기술들은 국내 내에서 당연히 확보가 되지만 일단은 이거를 다 취합을 해서 발사해본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한꺼번에 맞물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쌓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우주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요소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고 인력들도 굉장히 충분하지만 인력들의 기술력도 충분하지만 그거를 다 한 대로 묶어서 서비스화하고 그다음에 우주에서 검증을 하는 부분들이 좀 기회들이 많이 그동안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기회들, 시간들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세계 우주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주 기술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가요? 달란트 내지는 어떠한 경험, 예,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 뭐 일단은 전통적으로 우주 기술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뭐 이제 공학적 배경 지식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이나 뭐 전기전자, 뭐 컴퓨터공학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하드웨어들을 만들고 이제 뭐 위성 만들고 로켓 만들고 지상국이나 뭐 통신 이런 기술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거는 기존의 어떤 제조에 한정된 영역들이었고요. 요새는 또 다시 거기서 나오는 위성 영상들을 가지고 AI나 딥러닝 기술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걸 사업화해야 되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다른 종류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우주라는 게 기술의 영역에 한정돼 있었을 때는 딱 기술자들만 필요했다가 이제는 이게 우주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면서 일반의 뭐 자동차 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컴퓨터 산업이라던가 정보 산업이라던가 이런 거에 해당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어떤 배경을 가진 분들도 우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우주 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우주 산업에 얼마만큼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순위를 굳이 우리가 매기자면 어느 정도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뭐 정부나 아니면은 여타 뭐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뭐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연구기관들이나 대학들에게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좀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결국에는 뭐 얼마를 넣어야 되냐 이런 문제들보다 결국에는 여기 우주 산업에 속한 구성원들이 얼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주 산업 분야에 속한 구성원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 가치를 시기라고 입증해야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가치가 입증이 되면 결국에는 사회에서도 당연히 투자나 아니면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 마피아가 뭔가요? 스페이스 마피아. 저희가 이제 다들 창업 초창기였을 때 네. 그때 한참 그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피터 틸이 쓴. 네.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는 게 나와요. 페이팔 마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창업가들이 서로의 투자자가 돼주기도 하고 또 투자를 받아서 상장을 하고 M&A도 하는 어떤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조직이다, 마피아 같은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 제로 투 원에 언급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스타트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성회사도 있었고 발사체 회사도 있었고 뭐 지상국 서비스하는 회사들도 있었는데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염원들을 담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뭐라고 부를까라고 이제 하다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네, 이름을 붙여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국의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 등등 네, 탄생하나요? 저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성공 사례들이 연이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분야에 그리고 우주 분야 스타트업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마 네이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 회사들이 같이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스페이스 마피아에 속한 분들 또 그리고 꼭 여기 뭐 부분들은 아니지만 국내 우주 산업의 스타트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다 서로 잘 아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사의 내용들이나 서비스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점점 어떤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인데 사실 우주는 되게 음모론이 많잖아요. 아시죠? 네네. 뭐 얘기부터 해서 지구가 네네. 둥글다 내지는 지구가 평평하다 아시죠? 네네. 그것도 그거는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인공위성으로 확인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둥근가요? 저희가 네. 그냥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또 교육용 벌룬셋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 풍선에다가 이제 띄워서 올리는 거. 그걸 띄워서 대기권을 조금만 지나가도 지구가 약간 휘는 게 보여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대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지구가 둥글다는 것들은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주 분야라는 영역이 굉장히 사람 개인이 인식하기에는 넓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직관적인 어떤 해답을 찾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음모론들, 그러니까 좀 내가 생각했을 때
빨리 와닿을 수 있고 직관적인 답변들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많은 뭐 과학 유튜버들이나 커뮤니케이터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그런 음모론보다는 실제로 우주에서 우주를 또 탐험하기 위한 활동들을 즐기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인터스텔라 보면 이 우주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혹시 많이 그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그런 어떤 우주에서의 이론, 그런 과학 이론 이런 것도 많이. 저희는 그런 이론들을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굉장히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중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만약에 뭐 1000분의 1초, 10,000분의 1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했다라는 기술들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우리가 느끼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주 공간상에서 그런 우주 공간에 돌려면 초속 7.8km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초만 차이 나면은 7.8km가 위치가 어긋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GPS 기술이나 아니면 정확한 위치 측정 기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GPS 위성 같은 경우에는 원자시계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원자시계를 보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보정하는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한 움직이는 물체에 느리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그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쓰이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핸드폰에 GPS가 들어가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맛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원리는 상대성 이론의 어떤 배경이 들어간 기술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고 맛집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의 나와는 멀어 보이는 상대성 이론 기술이지만, 상대성 이론에 기반한 기술이지만 실제로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친숙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책 읽는 거는 다 좋아하고요. 좋아하는데 뭐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요새는 많이 못 읽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꼭 읽어야 된다는 분들이 또 계셔서 네네. 혹시 그렇게 책을 보시는지. 지금의 시대는 융합의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사업도 하고 계시고 이런 과학의 영역을, 또 기술의 영역을 하고 계시지만 또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 자기 개발을 하시나요? 뭐 배우고 싶은 부분, 어떤 영역? 저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유연한 사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미디어든지 가리지 않는 편이거든요. 당연히 책도 많이 보고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보고, 인터넷도 많이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책의 역할은 좀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텍스트를 통째로 보는 것과 이제 전후사정 맥락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책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쇼츠가 대세가 되는 요즘 시대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면 책에서 주는 그런 어떤 정보의 엄밀함이나 신선함, 그런 건 아직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유튜브나 지금 쇼츠나 SNS가. 그래서 저는 책을 계속 읽고 있고, 그리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텍스트 데이터. 네네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네. 텍스트 데이터. 또 요즘에 또 챗GPT가 네.
주목을 받으면서 또 텍스트 데이터의 중요성이 또 다시 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관심 있으신가요? 이런 신의 지팡이 아시나요? 네네.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티셀룰라이트라고 해서 적구기의 위성을 처리하는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신의 지팡이처럼 지구에 떨구지는 않더라도 지구에 떨구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산에 있어가지고 무기 다시 올려야 되니까. 네, 무기 자산에 있어서 그 신의 지팡이는 굉장히 빗나갈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대기권을 뚫고 갔을 때 저희가 관측이 되지, 통신이 되지 않고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국의 상시 감시 체계를 무너뜨려야 될 때 우리의 위성이 가서 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 그런 기술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겠죠. 그 아까 제로투원 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그 내용을 좀 간략히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감명 깊었던 부분이라든가 가장 많이 참고한 부분. 저는 제로투원 내용을 보게 되면 실리콘밸리의 어떤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았고요. 뭔가 지식을 얻었다기보단 거기에서의 어떤 구성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나에 대해서 되게 좀 재미있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저가 이런 한국 창업 생태계 그리고 창업 생태계 중에서도 우주 섹터에 있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많이 했었고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런 거를 좀 삼는 기준이 아마 됐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아, 미국 실리콘밸리는 이랬었는데 한국은 이게 다르구나.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올해 3월 31일 날이 만 8년이었고요. 이제 9년 차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오랜 기간 하신 건데 가장 아까 이제 실리콘밸리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였나요? 겪어보니까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미국의 생태계. 제가 느끼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주 개발 경험이 많고 성공 사례들이 많으니까 우주를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한국은 그게 많이 부족했었어요. 저희가 맨 처음 창업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인재풀이 또 관련 이제 산업이 크다 보니 구할 수 있는 인재풀이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인재풀이 굉장히 인재풀의 풍부함 차이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뭐 규제라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시각, 그런 것들이 미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창업이 활발한 곳에는 새로운 게 나오면은 일단 법이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는 다 해봐라 라는 synthesis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없으면 하지 말아라 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스타트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이 퍼스트 무버가 되지 마라 였거든요. 왜냐면 되게 이런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한대요. 그만큼 환경이 조성이 안 돼.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경우가 다른데 한국은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실패를 하고 이제 누군가 길을 조금 닦아 놓으면 그때 도전하는 게 사실은 더 성공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가 뭐냐면, 실패를 했을 때 이걸 회복할 수 있냐, 실패를 했을 때 회복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미국은 좀 더 크게 원활하고요. 우리나라는 좀 더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실패를 했을 때 회복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움직이는 거는 전략상 좋지는 않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위기나 아니면은 제도들이 있어야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더 과감한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이제 퍼스트 무버들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조금 가장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러니까 배운 부분 그런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이렇게 나와 있진 않고, 또 이게 산업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시기도 다 다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창업을 하면서 체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직도 지금 어렵습니다. 일종의 팀빌딩. 네, 팀빌딩 쪽이. 인재들을 모으고 그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조직 시스템이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이 분위기라는 게 어떻게 유형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게 굉장히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어떠한 새로 좀 배우게 된 팁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사람 뽑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라면 팀으로서의 역량을 낼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어떤 보게 되면은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국 사례들 같은 데 보면 엄청난 천재나 아니면은 이제 약간 좀 잡스 같은 스타일들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대화가 되고 그다음에 서로 배려를 해주는 그런 분들이 당연히 기본적인 역량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스타트업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 하나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일부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의 어떤 구성원들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분위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사람, 그리고 같이 역량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주 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뭐 지금 당장 뛰어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입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네. 뭐 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을 하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좋아하는 거는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랑 우주랑 연관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라는 섹터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오히려 기존의 전통적인 우주 산업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우주 산업이 되게 인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걸 우주랑 접목시켜보면 어떨까라고 재밌는 발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주 산업 관련해서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영상을 이제 앞으로 보실 분들에게 어떠한 뭔가 제안을 하자면, 어떠한 좀 우주적인 제안을 하자면,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속한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성과들을 내야겠죠.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주 분야는 굉장히 나와는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조금만 뭐 국내든 해외든 사례를 보시면 이제 그게 굉장히 가까워진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좀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꼭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활권의 일부로 점점 그 우주 기술이라거나 서비스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주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너무 그 먼 이야기 아니면은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보다는 그건 재밌고 점점 내가 사는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더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앞당겨질까요? 그러니까 우주가 이 실생활의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되기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보세요?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들이 우주 기술에 기반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우주선을 타고 나가진 않더라도 우주에서 얻어지는 정보 같은 게 여러분의 뭐 밥상에 올라오는 식자재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뭐 사회 재난 안전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느새 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야겠군요, 우주에. 네네. 참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